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윤여민 LSK 파트너스 CFO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말들로 볼 때는 지금 불안정성이 좀 확대되면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약간의 금리 인하 시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노동시장이 양호하긴 하지만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해온 편인데 오늘은 상당히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스탠스를 잡은 것 같거든요. 자, 과연 현재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윤현민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잭슨 홀 컨퍼런스 전에 지금 이제 7월 달에 FOMC 회의록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9월에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어떤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이 7월 달에 좀 표명이 됐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주제로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고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용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하지 않고 봤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연설 초반부터 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균형, 공급과 수요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언밸런스하다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고용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위험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바랬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시장에서 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제 이 발언에 대한 어떤 진위 해석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FOMC까지는 아무래도 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조금 차분하게 좀 이성을 좀 찾으면서 한번 이와 관련된 해석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연준의 제가 볼 때는 시각을 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연설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이 FOMC에 참여하는 그런 주요 인사들이 좀 매파적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은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김승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매파적 완화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저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저희가 높게 베팅을 했었던 상황인데 결국 중요했던 건 톤이거든요. 이 톤을 얼만큼 비둘기적으로 또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그 세부 언급들을 보면 소비와 고용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합니다.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 소비에 대한 어떤 식어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 세부안들을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옵션을 우리가 정했다라는 루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런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비둘기적 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는 이후에도 지속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시장이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련된 통화 정책의 스탠스라던가 그 올해 연내 금리 인하를 몇 번 정도 할 것이냐가 시장에선 가장 중요했던 이슈고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얼마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냐 예를 들어 QT를 중단하고 QE로 돌아서는 그런 방향까지도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냥 QT 중단까지로만 보느냐 금리 인하를 1회 정도로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더 높이는 방향성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발언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해석이 달라진 적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연설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기대도 하면서 동시에 또 긴장도 여전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싶은데 윤여민 CFO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많이 엇갈렸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금리 동결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 자체가 상당히 좀 온화해졌고 부드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9월 달에 뭐 빅컨 얘기도 나왔고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 9월의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연준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데이터 디펜던시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8월 달에 어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9월 초까지도 그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해서 고용 시장에 얼마나 타격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러한 좀 발언들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줬었고, 지수 자체가 워낙 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좀 살짝 어떤 이러한 좀 흔들림에도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좀 발언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준 의사들의 어떤 추가적인 발언도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환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장의 어떤 장 초반, 장 후반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조금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을 때 워낙 변동성이 컸던 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증시라든가 채권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김수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변동성에 대한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줬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하지만 그 세부 속 내용들을 근거를 저희가 한번 뜯어보면 고용 시장이 이례적인 균형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균형 상태에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한 이유를 좀 저희가 보면 공급은 줄었는데 이민자를 꾸준하게 이제 미국 밖으로 내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공급은 줄었는데 실업률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기업 단에 있어서의 노동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례적인 균형 시장이다. 그럼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될 것이냐, 소비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어떤 모양새가 확인되지 않았냐라고 시장이 다시 한번 내러티브를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침체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저희가 항상 클래식하게 나오고 있던 그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할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 모멘텀을 잡고 좀 빠지는 국면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방어가 됐다. 그래서 고용시장, 특히 이제 고용시장 안에서의 균형점이 유지가 되면서 소비에 대한 모멘텀도 적당히 시그하고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모습이 유지가 된다라는 저희의 낙관적 내러티브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또 증시는 다시 한번 긍정적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의 단계와 아래 단계가 둘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좀 더 힘이 세느냐, 힘겨루기 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 힘이 무엇이 좀 더 세느냐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부 연준 인사들이 사실 또 인플레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어쨌든 비둘기적으로 나온 것이 앞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로 결국 결과가 나올 것인지 기준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윤여민 CFO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네,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최근에 어떤 연준 인사의 발언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슈미트 총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7월 FOMC 의사록이 좀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일맥상통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뭐 해목 총재라든지 보스틴 총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오늘 좀 발언을 통해서 저는 시장에서 어떤 보는 관점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 이후에 아무래도 한두 시간 후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트위터를 SNS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어떤 좀 발언도 좀 저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발언들이 조금은
좀 이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계속 속보로 나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연준 인사들도 좀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김승혁 연구원께서 이 9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기조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몇 차례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회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결국에는 이제 힘겨루기 싸움이고 함수의 싸움입니다. 함수의 싸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시장과 소비,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각각의 함수들로 인해서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상적이냐인데 사실 물가 면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관세 관련된 여파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 안에서라던가 아니면 CPI, PPI,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PCE 물가 지수 같은 걸 보면 생각보다 관세 관련된 여파로 인해서 물가 상승폭은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고 넓게 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은 생각보다 세지 않은데 지금 벌써부터 고용 시장이 균형 상태고 소비는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파월 연준 의장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책무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최근 소비 시장 같은 경우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걸 보더라도 MOM 기준으로 한 번씩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다시 한번 플러스를 찍고 있는 이 모습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재량 지출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에 대한 위축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동성은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2번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악관에서 이 주담대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연준 의사입니다. 과연 이 리사 쿡 연준 의사가 해임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사퇴 압박으로 결국 사퇴를 하게 되면 트럼프 충성파로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윤현미 CFO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리사쿠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사퇴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전개되는 상황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리사쿠 기사가 어떻게 보면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명했던 4명의 이사직, 뭐 파월 의장을 좀 제외한 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과반수를 확보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지금 방금 연설을 끝낸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비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SNS를 통해서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을 좀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에 좀 어떻게 보면 계속된 어떤 이런 좀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측면에서 저는 파월 의장을 통해서 오히려 연준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어쨌든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인가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내비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굳이 어쨌든 연준을 흔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체크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화제를 전환해서요. 이번 주에 미국의 유통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자, 월마트가 관세로 인해서 경영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최근 월마트라던가 타겟 같은 경우가 실적을 좀 발표를 한 상황인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YY 기준으로 이제 탑라인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후 기대치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매장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줄었고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미스를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실적 면에 있어서 미스를 보였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실적과 주가 미스가 난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런 결과가 난 것이냐, 이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합리적 소비로 방향을 전환한 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꽤 한 6개월, 7개월 정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이런 좀 저가형 할인 마트에서도 소비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마트 안에서도 식료품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보아하니 지금 합리적 소비에 대한 어떤 방향은 유지가 되고 있으나 그게 본격적인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CEO 교체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각 소매 업체들마다 지금 온라인 매장과 이제 온라인 매출 그리고 옴니 채널 여러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대응 전략들로 인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소비는 식어가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과열되었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침체를 우려할 만큼 지금 본격적인 경세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소득층 기준으로 봤을 땐 확실하게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미국 소비의 80%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 소비 위축을 우리가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칩스법 관련된 소식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칩스법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외로 TSMC나 이런 기업들을 말했는데 삼성전자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예외가 아니면 삼성전자는 지분을 확보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자, 김승혁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 너희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다. 의결권을 어느 정도 가져와라. 지분 확보를 우리가 하겠다. 비의결권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가져간 다음에 그거에 따른 압박을 하겠다. 이런 어떤 논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이게 기업들에게 얼만큼 압박이 될 것이냐를 저희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충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느냐? 사실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하루빨리 리쇼어링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가 투자 금액을 밝혀라.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규모의 투자 금액을 이미 집행하겠다라고 언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논의가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좀 채찍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미 투자 협상용 카드로 있어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 트럼프가 해왔듯 일종의 협박성 카드이지만 결국 이제 끝으로 갔을 땐 이 협박성 카드를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을 한다기보다는 기업단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몇 개의 협상안을 좀 더 이끌어내는 선에서 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최악의 경우 해임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 반도체 주가도 동시에 다 같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 자금 중에 약 2조 8천억 원을 핵심 광물 지원에 재배정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 견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윤여민 CFO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국 이제 히토류를 포함한 사실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광물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좀 어떤 좀 정책을 좀 마련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반도체 연구나 어떤 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서 지금 정책한 자금의 일부를 지금 이제 핵심 광물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애플 같은 경우가 MP 머티리얼 같은 어떻게 보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과 좀 상당히 좀 장기 계약을 맺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리쇼어링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광물에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미국으로서의 어떤 모으는 좀 그러한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핵심 관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미국이 AI 반도체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가장 밑단에 있는 부분까지도 좀 체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광물과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광물과 관련된 쪽에서 좀 연결되는 반도체 어떤 그런 테크트리가 분명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을 모두 건드리는 좀 그런 어떤 의도로서 지금 이제 칩스법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말씀을 하셔서 사실 물론 이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두적인 발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에 대해서 아주 압박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반도체 주가가 오르기 있긴 합니다만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AI 거품론이 한번 고개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생성형 AI에 투자한 기관의 95%는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MIT 이 대학의 보고서 그리고 샘 얼트먼이 AI 거품론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들이 다시 재점화가 됐었거든요. 자, 이제 과연 AI 거품론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온 건지 아니면 여전히 신경을 써야 되는지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사실 지금 관련된 거품론의 일부 부분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사실 전체적인 AI가 전부 다 과열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실적입니다. 너희들의 주가에 비해서 너희들의 실적 퍼포먼스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저희가 PER, PSR, PBR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메타 같은 경우,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성을 충분하게 견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밑단이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수요 역시도 꾸준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관련된 AI 보안 쪽 솔루션도 확인이 되고 있고 네트워킹 장비 관련된 솔루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실적단에 있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거품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방금 말씀드린 산업 외의 AI 유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다. 저희가 이제 LLM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그 앞단의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서 캐펙스가 꾸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돈만 쓰고 수익화는 안 되네. 이건 거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AI 관련된 유관 산업은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의 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수익화가 연결되고 있는 그 세부 연결고리를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거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 거품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별로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거품론이 뭐 심심하면 다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AI 반도체 투자하신 시청자분들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앞으로 투자 포지션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 직접적인 투자 관점에서 윤여민 CFO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앞에서 거품론을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CEO가 지금 오픈AI 지금 알트만 CEO의 입장을 좀 천천히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열풍에 대한 과열 양상은 맞지만 결국 대규모 자본이 몰려야만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반도체의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오픈AI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금 조달과 관련된 좀 숙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발언에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느껴지죠. 특히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IPO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자본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종합적인 좀 발언을 좀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버블에 대한 부분은 좀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혁신은 분명히 필요하다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숫자가 나오는 그런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1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게 되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도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숫자와 관련
하는 데 모여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투자를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주가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 나온 어떤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좀 어떤 지수의 흔들림에 의해서 좀 어떤 모멘텀과는 별개로 지금 주가가 좀 밀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오히려 저가 매수는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잭슨홀 심포지엄부터 시작해서 AI 거품론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자리는 윤여민 LSK CFO와 그리고 김승혁 이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